남편이 떠난 집은 거대한 공동 같았다. 40년을 함께 부대끼며 살았던 온기는 단 사흘간의 장례 절차만으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다. 거실 한복판에 놓인 낡은 가죽 소파는 주인을 잃은 채 움푹 꺼져 있었고, 베란다의 화초들은 물을 주는 손길을 잊은 듯 시들어갔다. 집안을 채우는 건 오직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다. 째깍째깍. 그 소리는 마치 내 인생의 유통기한이 다해가고 있음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사람이 떠난 자리는 이토록이나 잔인한 정막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을 칠순을 넘긴 나이에야 처음으로 뼈저리게 실감했다. 장례를 마친 후 며칠 동안 나는 거의 입을 떼지 않았다. 곡소리를 내지도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식탁 앞에 앉아 먼지가 내려앉는 것을 지켜보며 숨만 쉬었다. 슬픔이라기보다는 상실이었다. 나라는 존재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이 통째로 뜯겨나간 듯한 허기가 영혼을 갉아먹었다. 그때 정막을 깨고 아들이 내 손을 잡았다. 아들의 손은 남편의 그것을 닮아 두툼하고 따뜻했다. 엄마, 혼자 계시지 마세요. 짐 정리하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옆에 서 있던 며느리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며느리의 향수 냄새가 낯설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구원의 향기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훨씬 마음이 놓여요. 애들도 할머니랑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적적하게 여기 계시지 말고 저희랑 같이 지내요. 그 말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유혹이었다. 나는 그 다정함 뒤에 숨겨진 현실적인 무게를 가늠하지 못했다. 아니, 가늠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저 아직 내 인생이 끝나지 않았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구나라는 착각에 눈이 멀었다. 평생을 일군 집을 정리하는 데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남편과 함께 쌓아온 세월을 처분하고 나니 남은 것은 고작 이삿짐 상자 몇 개뿐이었다. 빛바랜 앨범,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사준 오래된 금반지, 그리고 몇 벌의 옷까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물건들이 이토록 적다는 사실이 서글펐지만 아들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새로운 희망을 품었다. 아들네 집에 들어간 첫날, 집안은 활기로 넘쳤다. 며느리는 일부러 시장을 봐와 갈비를 찌고 전을 부쳤다. 아들은 내 방에 작은 화분을 들여놓으며 환하게 웃었다. 엄마, 여기가 이제 엄마 방이에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그 따뜻한 환대에 나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 아직은 내가 이 세상에 쓸모가 있구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그 착각은 너무나 견고해서 그 집에서의 내 자리가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무보수 가사 도우미라는 기능으로 치환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렇게 나의 10년짜리 유폐 생활은 시작되었다. 함께 산지 1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집안의 공기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변해갔다. 환대는 일상이 되었고 일상은 당연함으로 변질되었다. 처음엔 내가 먼저 나섰다. 젊은 애들이 밖에서 고생하는데 집에만 있는 내가 뭐라도 도와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다. 내가 집에만 있는데 뭐라도 해야지. 너희는 신경 쓰지 말고 일들 보렴. 아들은 처음에 웃으며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건조한 예의에 불과했다. 아들의 말 속에는 진심으로 엄마의 휴식을 바라는 간절함이 없었다. 내가 아침 5시에 일어나 쌀을 씻고 국을 끓여도 퇴근한 아들은 식탁에 차려진 밥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며느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침마다 아이들의 도시락을 챙기고 며느리가 출근 전 마실 커피를 내리고 빨래를 개어 각자의 방에 넣어두는 것은 오롯이 나의 몫이 되었다. 며느리는 늘 습관처럼 말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그 감사는 공허했다. 그녀의 시선은 늘 스마트폰 액정에 고정되어 있었고
내 눈을 마주치며 진심을 전하는 일은 드물었다. 감사는 일종의 결제 대금 같았다. 집안일을 해준 것에 대한 형식적인 영수증. 그 속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존중도, 노년에 대한 예우도 들어있지 않았다. 나는 그 집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였지만 동시에 가장 투명한 존재였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그 사이 내 무릎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비명을 질렀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휘었다. 하지만 내가 아파도 집안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 내가 하루라도 누워있으면 집안은 금세 난장판이 되었고 아이들의 투정과 며느리의 한숨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들어왔다. 어느 날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 소파에 앉아 허리를 두드리고 있을 때였다. 퇴근한 며느리가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 거리를 힐끗 보더니 내게 다가왔다. 어머니, 몸이 좀 안 좋으세요? 그래도 오늘 반찬은 간단하게라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애들 학원 가기 전에 저녁 먹여야 하거든요. 걱정의 탈을 쓴 명령이었다. 내 통증보다 아이들의 학원 시간이 더 중요했고 내 휴식보다 집안의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우선이었다. 나는 대답 대신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싱크대 앞에 서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내가 이 집에 없으면 이들은 슬퍼할까 아니면 불편해할까. 내가 10년 동안 정성껏 끓여낸 국물은 식구들의 배를 채웠지만 정작 내 마음의 허기는 단 한 번도 채워주지 못했다. 나는 그저 성능 좋은 가전제품처럼 고장이 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기능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식탁은 유독 고요했다. 평소처럼 나는 국을 나르고 수저를 놓았다. 아이들은 휴대폰 게임에 열중하며 밥을 흘렸고 아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다. 며느리가 밥그릇을 비우더니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듯한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 며느리의 부름에 식탁 위의 모든 소음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나는 예감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요즘 어머니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저희도 맞벌이 하느라 어머니를 제대로 못 챙겨드리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네요. 그래서 말인데 요즘은 시설 좋은 전문 요양원도 많더라고요. 거기서 전문적으로 케어 받으시는 게 어떠실까 해서요.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이 바르르 떨렸다. 나는 젓가락을 조용히 내려놓고 며느리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이 집에서 짐이라도 된다는 게냐? 아들이 끼어들었다. 아들은 내 눈을 피하며 텔레비전 리모컨만 만지작거렸다. 엄마, 나쁜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또래 분들도 많고 운동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대요. 엄마도 편하고 우리도 마음이 놓이고. 우리도 마음이 놓이고.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짧은 문장이 내 가슴 등뼈를 정통으로 때렸다. 그 말은 배려가 아니었다. 낡아서 성능이 떨어진 기계를 폐기 처분하기 전에 내뱉는 마지막 변명이었다. 10년 동안 그들의 손발이 되어 살아온 결과가 정리 대상이라는 낙인이었다는 사실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아들은 내가 들인 정성을 마음의 짐으로 치부해버렸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 앉아 남편의 낡은 사진첩을 펼쳤다. 사진 속 남편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당신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어?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 병상에서 내 손등을 쓸며 입버릇처럼 말했다. 사람 마음은 상황 따라 흐르는 법이야. 피를 나눈 자식이라도 제 몸 편한 게 우선이 되는 날이 온다. 그때를 대비해야 해. 당시에는 그 말이 서운하게만 들렸는데 이제야 그 서늘한 진실이 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10년 동안 순순히 그들의 수발을 든 것은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남편이 나를 위해 남겨둔 마지막 보루가 무엇인지도. 나는 그날 밤 생전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냉정한 결단으로 치환되었다. 사실 남편은 나보다 훨씬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었다. 아들이 결혼하던 해, 남편은 아들 몰래 나를 공증사무소로 데려갔다. 그리고 내 손에 서류 뭉치를 쥐어주며 신신당부했다. 이건 당신 거야. 내가 죽어도 자식들한테 절대로 먼저 말하지 마. 당신 인생이 마지막 비상구니까. 그것은 시내 외곽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 하나와 오랜 시간 남편이 내 이름으로 차곡차곡 모아온 연금 통장들이었다. 아들에게 집을 사주느라 전 재산을 털어넣었다고 생각했던 나는 남편의 치밀함에 놀랐었다. 지난 10년 동안 아들 집에서 파출부처럼 살면서도 내가 자존감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이 비밀스러운 자유의 열쇠 때문이었다. 아들 내외는 내가 순순히 요양원에 가겠다고 한 줄 알고 안심한 눈치였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요양원 상담은 내 자존심이니 내가 직접 알아보고 결정하겠다며 아들 내외의 간섭을 차단했고, 그렇게 번 3개월은 내 인생에서 가장 치밀했던 시간이었다. 나는 아들 내외가 집을 비운 오전 시간을 이용해 요양원이 아닌 부동산을 드나들었다. 남편이 공증까지 맞춰둔 내 명의의 집을 금매로 내놓았고, 마침내 잔금을 치르던 날 이사업체 예약까지 마쳤다. 그리고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한 당일 아침, 나는 단출한 짐을 쌌다. 아들은 내가 거실에서 요양원 차를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겠지만 나는 아들 내외가 출근하자마자 미리 불러둔 콜택시에 몸을 실었다. 내가 향한 곳은 요양원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위해 준비한 바다 앞 작은 집이었다. 남편이 남겨준 건물을 처분한 돈의 일부로 마련한 나만의 왕국이었다. 그곳에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워 창밖의 파도 소리를 들었다. 지난 10년간 아침마다 쌀을 씻던 소리가 아니라 자연이 내는 무구한 소리였다.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정오까지 늦잠을 잤고, 내가 먹고 싶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다. 그 자유는 눈물이 날 만큼 달콤했다. 며칠 뒤 예상대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아들이었다. 어머니 요양원에 안 오셨다는데 어디세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나 이사했다. 요양원 말고 내가 살 집으로. 한 달 뒤 어떻게 알아냈는지 며느리가 새집까지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의 여유로운 표정이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사라진 집은 엉망이 되었을 것이고 가사 도우미를 쓰려니 돈이 아까웠을 것이다. 게다가 내가 숨겨둔 재산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온 모양이었다. 어머니, 저희한테 말씀도 없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재산 저희한테 숨기신 거예요? 가족이면 투명하게 나누는 게 맞지 않나요? 저희 대출금도 많은데.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며느리를 향해 처음으로 서늘하게 웃어 보였다. 가족이면 그동안 나를 그렇게 쓰면 안 됐지. 너희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라 무보수 파출부였잖니. 가족의 도리를 운운하려면 먼저 나를 가족으로 대했어야지. 며느리는 충격받은 듯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뒤따라 들어온 아들은 차마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아들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았지만 예전처럼 안쓰러운 마음은 들지 않았다. 내가 10년 동안 구분 등으로 그들의 밥상을 차릴 때 아들은 내 어깨의 무게를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으니까. 엄마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지내시는 줄은. 알았어도 달라졌을까? 너희는 내가 공짜로 해주는 노동에 길들여졌던 거야. 고마움은 잠시고 당연함은 길었지. 내가 너희를 그렇게 길들인 죄도 있겠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으려 한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유언 공증서였다. 내 재산은 너희에게 그냥 가지 않을 거다.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기능이 아닌 사람으로 대하렴. 명절에만 얼굴 비추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안부를 묻고 내 삶의 거리를 존중하고 경제적으로 간섭하지 않는 것. 그걸 지킬 수 있다면 연락은 허락하마. 하지만 돈을 목적으로 알랑거린다면 이 재산은 전부 사회에 환원할 게다. 며느리와 아들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을 것이다. 길들여진 것은 시어머니인 내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희생 위에 기생하며 편안함을 누렸던 자신들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돌아간 뒤 나는 다시 평온을 찾았다. 이제 내 아침은 쌀 씹는 소리가 아니라 클래식 음악 소리로 시작된다. 내가 먹고 싶은 재료로 소박한 샐러드를 만들고 해안가를 따라 산책한다.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친구도 생겼다.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시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라는 이름표를 떼어내고 나니 비로소 나라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자식에게 배신당하지 않으려면 돈을 움켜쥐어야 한다고. 하지만 내가 배운 진실은 조금 다르다. 돈은 수단일 뿐, 진짜 복수는 그들 없이도 내가 너무나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는 이제 바다를 보며 매일 아침 나 자신에게 인사를 건넨다. 안녕, 오늘도 수고했어. 너로 살아서 참 다행이야. 이것이 나의 가장 우아하고도 통쾌한 반격이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삶을 늘 응원하겠습니다.